손주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니, 애써 모른 척했던 가족들의 진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죽으면 여행 갈 수 있대요. 할머니 통장은 우리 거잖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어른이 아니라 현금처럼 소모될 유산 중 하나였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주지 않겠다. 그 대신 그들이 쌓아온 가면과 위선은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1화. 혼자 있는 게 무서워. 나도 가족이 필요했다. 나는 80을 넘긴 나이에야 고백한다. 진짜 두려운 건 늙음도 병도 아니었다. 혼자 살아남는 일이었다. 혼자 깨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일. 그 고요함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죽이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7년이 넘었다. 처음엔 사람을 불러 모았다. 경로당도 다니고 교회도 나가고 시장 통닭집 사장님이랑 이야기도 자주 나눴다. 그렇게 버티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이었다. 남편 제삿날,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였다. 어머니, 음식 이만하면 되겠어요. 며느리 영숙이가 짜증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요즘 제사 안 지내는 집 많아요. 간단하게 하시지. 간단하게. 그래, 이제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부담이 되는구나. 큰손주 승우가 제사상 옆에서 휴대폰만 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먹을 거예요? 이거 다 버릴 거잖아요.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투가 왠지 모르게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저녁 모두들 떠난 빈집에 앉아 멍이 든 것 같은 기분으로 앉아 있었다.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여보, 나도 이제 그만 외롭고 싶어. 그때 처음으로 함께 살자는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 나를 부담 없이 받아줄 사람은 결국 피부치밖에 없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틀 뒤 큰아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아, 나 너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잠깐만이라도. 요즘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그래. 재훈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아, 그럼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비어 있어요. 그 목소리에 안도했다. 그래,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어릴 적 손 붙잡고 놀이터 돌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게 나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옷 몇 벌, 약봉투, 고무장갑, 그리고 고이 접어둔 남편의 사진. 집을 떠나기 전날 마당에 나가 오랜 시간을 서 있었다. 이 마당도 담장도 그 안에 숨겨진 내 시간들도 이젠 추억이 되겠구나. 남은 인생은 식구들과 보내자. 그래야 덜 외롭지.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영숙이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승우는 현관에서 슬쩍 나와 쳐다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이쪽이에요. 원래 창고처럼 쓰던 방인데 정리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 오래된 냄새가 나는 그 방에 나는 조심스레 짐을 내려놓았다. 내가 기대한 따뜻한 환영은 없었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잘 지낼게. 며칠이 지났다. 영숙이는 날카로워졌다. 아침밥도 내 몫은 점점 줄었다. 어머님은 이거 드세요. 된장이 짜니까요. 어머님, 이건 아들 거라 좀. 아들은 눈치를 못 챘는지 늘 늦게 들어왔고 내게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다. 엄마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일주일에 2번이면 많은 날이었다. 승우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예전엔 할머니 품에 안겨 자던 그 애가
이젠 내 눈을 피했다.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말을 하면 민폐일까봐. 말을 해봤자 듣는 사람이 없을까봐. 어느 날 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 내가 사둔 요구르트가 사라져 있었다. 조용히 승우의 방을 지나치는데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 할머니 진짜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우리 방도 좁고. 잠시 숨이 멎는 듯했다.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닫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 나 잘한 선택 맞지? 나 진짜 너무 외롭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내가 진짜로 마주하게 될 진실은 그저 외로움보다 더 잔혹한 거라는 걸. 그 잔혹한 진실은 아이의 글씨로 쓰인 한 권의 일기장 안에 숨어 있었다. 이화. 그 집에서 나는 손님이 아니었다. 살아있지만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 집에 들어온 지 어느덧 2주. 방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 집 같지도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심지어 화장실 옆을 지나칠 때조차도. 어머님, 밥은 혼자서도 잘 챙겨 드시죠?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전하는 진짜 뜻은 뻔했다. 식사 시간에 함께하지 마세요라는 암묵적 메시지. 점점 식사 시간이 되면 일부러 늦게 나오게 됐다. 그들이 다 먹고 일어나고 나서야 나는 조심스레 식탁에 앉았다. 그때마다 식탁에 남은 건 몇 조각의 김치, 차가운 밥 한 덩이뿐이었다. 하루는 승우가 게임기를 하다 나와 마주쳤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말했다. 승우야, 할머니랑 마트 갈래? 맛있는 거 사줄게. 하지만 아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됐어요. 저 지금 랭크 중이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문이 쾅 닫혔다. 나는 한 손에 챙겨둔 지갑을 다시 가방 속으로 넣었다. 그날 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승우의 말투보다도 그 말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언젠가 영숙이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다. 나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마루를 정리하다가 소파 아래 떨어진 노란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 조심스레 꺼내보니 승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3학년 2반 김승우. 학교에서 쓰는 일기장 같았다. 이런 건 읽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내려놓으려는 순간 표지 안쪽에 적힌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손이 멈췄다. 본능적으로 책장을 넘겼다. 엄마가 아빠한테 또 말했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오래 계시냐고. 할머니가 또 화장실에 오래 계셨어요. 냄새 나고 싫어요. 할머니가 죽으면 여행 갈 수 있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나는 그 페이지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손에 땀이 배고 눈앞이 흐려지는데도 멈출 수 없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없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을까? 아니면 나 혼자 올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더 불행했을까? 소파에 앉아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깊어서 내 폐가 다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일기장을 꺼냈다. 이번엔 조용히 펜으로 작은 메모지를 하나 붙였다. 승우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조금만 더 솔직했어도 좋았을 거야. 그 메모는 나를 향한 말이기도 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고 모른 척했으며 웃는 척했다. 그게 다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라는 말은 내가 계속 짐이 되는 걸 참게 만드는 주문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재훈아, 혹시 내가 불편하니?
아들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아들의 표정이 이미 충분한 대답이 되어버렸다. 며느리는 식사 중에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혹시 요즘 친구분들이랑 자주 연락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연락 안 해. 다들 바쁘고 나도 이제 뭐.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죠. 근데요, 혹시라도 요양원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숟가락을 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요양원? 내가 되묻자 그녀는 마치 이미 준비된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덧붙였다. 아니, 그냥요. 요즘 어르신들 좋은 곳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쪽엔 이런 말이 있었다. 할머니는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가끔 무섭고 가끔 미안해요. 처음으로 미안해요라는 말을 읽었다. 아이의 솔직한 마음이 느껴졌고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그 아이는 나를 이해하긴 했지만 그 이해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미안함은 아무 행동도 바꾸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나를 위한 조용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하고 일기장 내용을 복사해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기도 하나 구입했다. 그렇다. 누가 나를 지우려 하든 나는 나를 남길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3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읽게 된 일기장. 사람이 가장 크게 흔들릴 때는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조차 날 짐처럼 생각했을 때다. 그날은 평범했다. 아니, 평범해 보였다. 아침 8시 며느리 영숙이는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달그락거렸고 아들은 바쁜 척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훑고 있었으며 승우는 엄마, 도시락 반찬은 김치 말고 햄. 일하며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식탁을 닦았다. 그러자 영숙이가 말했다. 어머님, 그런 건 저희가 할게요. 쉬세요. 하지만 그 말은 당신이 하면 더 오래 걸리니 하지 마세요란 말로 들렸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아릿했다. 학교에 간 승우가 가방을 현관 옆에 두고 갔다는 걸 그날 오후에야 알았다. 안에는 급식 수저통과 노트 몇 권이 들어 있었다. 나는 혹시 몰라 가방을 살짝 열었다. 그 안에서 다시 노란 표지에 익숙한 공책이 눈에 띄었다. 일기장. 이름은 여전히 적혀 있었다. 김승우.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난 글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생생했다. 읽으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확인하고 싶었다. 그 며칠 사이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조심히 책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눈에 들어온 한 문장. 아빠가 엄마랑 싸웠다. 할머니 때문에 돈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금전적인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감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한 문장으로 마주하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한 말도 있었다. 엄마는 할머니가 남긴 돈이 생각보다 적을까봐 걱정한다. 아빠는 보험이라도 들어두자고 했다. 나중을 생각해서. 나는 손을 덜덜 떨며 일기장을 덮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섰다. 이건 계산이었다. 나는 가족의 감정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재산 목록 중 하나였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 그들의 표정, 그들의 분위기만을 조용히 읽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밥만 떠먹었다. 그러자 영숙이가 물었다. 어머님, 입맛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요즘 조금 기운이 없나 봐. 그 말에 영숙이의 눈빛이 아주 잠깐 반짝였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계획이 시작되는 듯한 눈빛이었다. 밤이 되자 아들이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주무세요? 응. 무슨 일이니? 재훈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 혹시 남은 재산이나 통장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빨리 다가온 질문이 아쉬웠다.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혹시라도 엄마가 갑자기 편찮으시면 그런 일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 속에서 어릴 적 내 무릎에서 졸던 그 아이의 흔적을 찾아보았지만 이젠 낯선 남자의 얼굴만 보였다.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아직 나 멀쩡하잖니. 아, 그쵸. 엄마 죄송해요. 괜한 얘기를 그럼 푹 쉬세요. 그는 일어서며 어색하게 웃었고 나는 등 돌려 누운 채 숨을 삼켰다. 다음 날 나는 근처 전자상가로 나갔다. 작은 녹음기를 샀다. 아무도 모르게 작동시킬 수 있는 USB 모양의 장치였다. 이걸로 혹시라도 억울한 일 생기면 대비하세요. 어르신, 상점 주인은 내게 설명해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어쩌면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준 말처럼 느껴졌다. 그날부터 나는 가족이 나를 대하는 모든 장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식사 도중 며느리가 툭툭 내뱉는 말, 아들이 전화를 받으며 어머니는 좀 힘드시고라고 말하는 목소리, 심지어 손주가 친구에게 우리 집에 노인 냄새 나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처음엔 마음이 찢어졌지만 곧 나는 감정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건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의 문제였다. 나는 모른 척, 들은 적 없는 척하며 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조용히 저장해 갔다. 그리고 다시 승우의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문장 하나.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우리가 뭘 말하는지도 다 아는 것 같아 좀 무섭다. 그 말에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 무서워해라. 나는 모른 척하며 다 듣고 있고 나는 잊은 척하며 다 기억하고 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웃으며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너희는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사와, 이건 내 착각이 아니었어. 처음엔 그냥 외로움이었다. 그 외로움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분노로 바뀌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주려도 눈빛이 곱지 않아도 침대 옆에 걸어둔 옷이 자꾸 사라져도 모른 척했다. 정말로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참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손주의 일기장은 내게 허락을 줬다. 참지 말라는, 그리고 기억하라는. 그날 저녁 며느리 영숙이는 전화통화를 하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니야, 언니. 그 노인네 아직 살아있어. 진짜 기력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잘 안 죽어. 연금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통장엔 돈 좀 있을걸? 그녀는 웃었다. 웃음이 담긴 그 말은 마치 장난처럼 들렸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복도에 서서 손에 쥔 작은 녹음기를 켰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며칠 후였다. 나는 승우의 방문 앞을 지나치다. 그가 친구와 화상통화를 하는 걸 듣게 되었다. 우리 할머니? 같이 살아. 불편해 죽겠어. 아니, 진짜 냄새나고 방도 좁고 빨리 요양원 가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그 말들이 내 귓속을 박살내도록 내버려뒀다. 그 아이가 아직 어리고 철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남편의 사진을 앞에 두고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 승우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또 다른 글을 발견했다. 엄마는 오늘 아빠한테 할머니 보험 이야기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뭐라도 해야 된다고 그랬다. 나중에 우리 돈 없으면 후회한다고도 했다. 나는 거기서 책장을 넘기지 못했다. 가슴이 아려서 눈물이 솟구쳐서 손으로 눈을 감싸고 오랫동안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방 안엔 자꾸 숨죽인 흐느낌이 가득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죽는 순간 이 모든 진실은 묻힌다. 그들이 말한 대로 나는 그냥 죽어준 존재가 된다. 아니야. 이대로 끝날 순 없어.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있던 작은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적기 시작했다. 며느리 통화 녹음 3월 15일 오후 6시 20분. 손주 일기 복사 페이지 70일 13. 아들 질문 통장 어떻게 됐어? 날짜 3월 16일. 요양원 권유 멘트 3월 14일 저녁 식사 중. 나는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했다. 마치 사건 수첩처럼. 며칠 후 일부러 승우에게 다가갔다. 승우야, 이 할머니랑 바다 보러 갈래? 내가 어릴 적 좋아했잖아. 승우는 눈치를 보며 말했다. 그게 숙제도 있고 다음에 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다음에. 할머니는 매일 여유로우니까. 그 대답을 들은 승우는 눈길을 피했다. 어딘가 불편한 듯 어색하게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그 방문을 한참 바라봤다. 그 문 너머에 쓰일 또 다른 일기가 지금도 어딘가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점점 대놓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어머님, 혹시 요양원 가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이야 건강하시지만 나중에 갑자기 쓰러지시면 아무도 못 도와드리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공간이 너무 좁고.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 말도 맞다. 내가 너무 오래 패 끼치면 안 되지. 그 순간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봤다. 그 표정은 내게 확신을 줬다. 이건 내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로 나를 없애고 싶어 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노란 조끼를 입은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정사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상속 강요, 심리적 학대입니다. 증거 충분히 모으셨고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모을 수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는 예전에 나답지 않게 단단했다. 5화. 며느리는 날 가정부로 대했고 아들은 침묵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말소리가 들리는 것, 문이 닫히는 소리, 밥 짓는 냄새. 그 모든 게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그 소리들은 점점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세상의 소음이 되어버렸다. 어머님, 이거 이따가 손님 오니까 좀 닦아주세요. 어머님, 김치찌개 끓이실 줄 아시죠? 남편이 김치찌개 먹고 싶대요. 청소기. 어머님이 낮에 시간 많으시잖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영숙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처음엔 부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한 요구였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청소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했다. 손이 아파 고무장갑도 끼지 못하고 손끝이 부르텄지만 그냥 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거절하면 쫓겨날까봐. 내가 이 집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호의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 후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말했다. 엄마, 요즘에 통장은 계속 가지고 계세요? 응, 그럼. 왜? 아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나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불안했다. 내가 정리하면 내가 필요할 때 못 꺼내잖니. 아, 그럼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드릴까요? 괜히 어르신이 통장 잃어버리시면 더 복잡해지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재훈아. 나 아직 정신 멀쩡해.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전하는 뜻은 명확했다. 쉽게 안 넘어오네. 며칠 뒤 보험회사에서 무슨 우편이 날아왔다. 영숙이는 그걸 들고 내게 다가왔다.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 연금보험 많이 드세요. 실버보험이라고 해서 요양원 비용도 커버돼요. 보험? 네, 지금 가입하면 나중에 병원비 걱정도 없고요. 가입자 정보만 간단히 쓰면 되는데 그냥 저한테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알려주시면 돼요. 나는 미간을 좁혔다. 그리고 물었다. 가입자는 누구 명의로 하는데? 어머님 명의로요. 혜택은 어머님 걸로 들어오고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알았다. 이건 보험이 아니라 사전 대비였다. 내가 쓰러졌을 때를 대비한 이득 계산서. 내가 없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 엄마 통장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러게요. 진짜 노인들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산다니까. 아니, 그 나이에 뭐 하려고 모아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줄 마음은 없는 거지 뭐. 그럼 우리도 방법 생각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다간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아요. 나는 그 대화를 작은 USB 녹음기에 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끝까지 지켜볼게. 정말로 아무것도 못 받게 해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승우가 내게 말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랑 저랑 통장 만들러 가자는데요? 통장. 응. 아빠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기억도 잘 못하신다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꾸나. 그리고 그날 나는 내 지갑 속 모든 통장을 꺼내 확인했다. 잔액도 정리했다. 내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다. 밤늦게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도 다 꺼진 채 식탁 위에 놓인 찻잔만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내가 왜 이 집에 오게 됐을까? 왜 가족을 믿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작아져야 했을까? 그런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오히려 이상한 담담함이 밀려왔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확인했지. 이젠 내가 움직일 차례야. 나는 찻잔을 들었다. 차가운 물이 입술을 적셨고 그 안에 맺힌 한숨이 천천히 목을 타고 내려갔다. 6화. 변호사를 찾아간 날,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세상은 내가 모르는 사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어릴 적엔 돈보다 사람이 중요했고 밥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귀한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의 남은 생을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이 집에서의 내 하루는 청소와 설거지, 눈치 보기와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가 쓰는 전기와 물, 밥 한 그릇,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도 부담으로 여겨졌다. 그날 나는 혼자 조용히 집을 나섰다.
주머니 속엔 손주의 일기 복사본, 며느리의 통화 녹음 파일, 아들의 통장 요구 내용이 담긴 메모,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기록들이 들어 있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법률 상담소, 작은 간판 아래 무료 상담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들어가자 중년의 변호사가 조용히 내 앞에 앉았다. 어르신, 어떤 일이셨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앞을 가릴까봐, 목소리가 떨릴까봐. 하지만 곧 작게 입을 열었다. 저 가족한테 버림받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나는 모든 걸 꺼내놓았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참았던 울음, 지켜본 대화, 그리고 손주가 쓴 그 참혹한 일기들.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내 말이 끝나자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불화가 아닙니다. 명백한 상속 강요이고 정신적 학대예요. 그는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인데 할머니, 혹시 녹음 같은 거 있으세요?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작은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네, 이 안에 다 있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오후 나는 은행을 돌기 시작했다. 내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 3개, 묵혀두었던 정기예금 하나, 그리고 오래된 통장의 잔해까지 전부 정리했다. 은행 직원은 말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지하시게요? 네, 자식이 관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하려고요. 그 말을 들은 직원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 새로운 비상용 계좌를 만들어 그 안에 전액을 옮겼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둘째 딸 이름으로 공동 명의로 해뒀다. 집에 돌아오자 영숙이가 대뜸 물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좀 다녀왔지.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돈 좀 찾았어. 뭐라도 사고 싶어서. 그 말에 그녀는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날 의심하면 할수록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다음 날 아들이 다시 통장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요즘 물가도 오르고 혹시 여유 있으면 우리 전세 자금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가진 거 많지 않다. 병원비라도 있어야지, 그치?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 돈 나중에 저희한테 돌아올 거잖아요. 괜히 그러지 마세요. 나중이 어딨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 순간 내 목소리는 단호했고 아들의 얼굴은 굳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지금까지 복사한 일기장과 녹음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위엔 내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이 상자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세요. 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했지만 가족이 먼저 날 무너뜨렸습니다. 증인으로서 나는 모든 걸 기록했고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남은 생은 나를 위한 것이어야 했기에 그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다. 7화. 나는 모르는 척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진짜 화난 사람보다 웃는 얼굴로 침묵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바뀌었다.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다 들었지만 처음 듣는 듯. 그리고 무엇보다 다 용서한 척. 어머님,
오늘은 많이 밝아 보이시네요. 영숙이가 말했다. 그 눈빛 속엔 뭔가 이상한 긴장이 있었다. 그래? 요즘 살만 난다. 승우도 학교 갔다 오면 나랑 말도 하고 내가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영숙이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계산이 맞아떨어진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래도요, 어머님. 요즘처럼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긴 하죠. 혹시 보험 생각은 좀 더 해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요즘은 병원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말에 영숙은 눈빛을 반짝였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내 방 문을 열었다. 엄마 혹시 예전부터 갖고 계신 땅 문서나 그런 거 아직 있으세요?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있지.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니? 엄마는 그냥 내가 잘 사는 거 보면 되지. 그 말에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럼 혹시 그거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아휴, 그런 건 그냥 잘 숨겨놨지 뭐. 내가 깜빡하면 너한테 맡기려고 그랬어. 거짓이었다. 그 땅 문서는 이미 변호사에게 맡긴 지 오래였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했다. 그들이 조금 더 욕심내도록. 다음 날 나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마트에서 작은 찹쌀떡 상자와 미역국 재료를 사서 저녁상을 손수 차렸다. 오늘은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희는 그냥 편하게 먹어. 식탁에 앉은 가족은 놀란 눈치였다. 영숙이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뭐 이런 걸 다. 아들은 물었다. 무슨 날이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이 집에 온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이라서 나 혼자 기념하려고 했지. 그 말에 아들은 웃었고 영숙이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역시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속으로 천천히 녹음기를 눌렀다. 이렇게 입이 풀리는 날이 더 위험하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스스로를 함정에 밀어넣는 독백이 되고 있었으니까. 식사를 마친 후 승우가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 우리거 되는 거죠? 나는 멈칫했지만 곧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래, 그런 얘기를 아빠가 했어. 응. 근데 엄마는 걱정하더라. 할머니가 우리 안 줄까봐.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승우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지. 그 순간 나는 눈앞에 놓인 찻잔을 손에 쥐며 내 심장을 쥐는 것 같은 감정을 누르려 했다. 아이의 말은 어른들이 어떤 말을 아이에게 쏟아부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영숙과 재훈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당신,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왜? 지금 안 하면 언제? 어머님 정신 멀쩡하실 때 움직여야지. 조심해. 괜히 둘째한테 가면 어쩌려고. 둘째? 걘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우리 쪽 편이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나는 조용히 USB 녹음기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그렇게 확신해라. 나중에 그 자신감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될 테니까. 이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모든 퍼즐 조각을 모았다. 모든 음성 파일과 일기장, 내가 한 말과 그들이 내게 한 말들까지. 이제 판을 깔 차례였다. 그들이 원하던 죽음을 대비한 정리라는 명목으로 나는 조용히 유언장을 준비했고, 그 유언장은 그 누구도 상상 못한 이름으로 모든 걸 물려주도록 쓰였다. 8화. 통장을 정리하고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거울을 들여다봤다. 그 속엔 참 오래된 얼굴이 있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은 조금 더 탁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제야 나로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의 나는 가족의 엄마였고 시어머니였고 손주의 집안짐이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니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이번엔 아주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 제가 가진 예금과 부동산 모두 둘째 딸 미정이한테 넘기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유언장 작성해 주세요. 공증도 필요하고요. 변호사는 묻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나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어르신, 혹시 가족들 중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면 소송 걸 수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지금 공증받는 거예요. 소송. 그 애들이 내 눈앞에서 했던 짓들. 녹음 다 돼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 못 한다고 하셨죠. 물론이죠.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서 꺼내든 상자엔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게 없었다. 나는 모든 서류를 정리한 뒤 내가 가장 아꼈던 꽃무늬 손수건에 싸서 작은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다. 미정아, 엄마야. 엄마, 웬일이세요? 주말에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냥 오래된 이야기 좀 하자. 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따뜻하게 이어졌다. 그럼요. 이번 주말엔 제가 엄마 집으로 갈게요. 그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세상에서 나를 조건 없이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유일한 아이. 다음 날 나는 가족들에게 잔치를 제안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3개월이 다 돼가네. 그냥 너희 셋이랑 밥 한 끼 편하게 먹고 싶어. 영숙은 의아해했지만 곧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요, 어머님. 저녁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 오늘은 내가 할게. 그렇게 나는 시장을 돌며 제철 재료들을 잔뜩 사왔다. 소고기, 표고버섯, 신선한 미나리까지. 하루 종일 상을 차리고 바닥을 닦고 집안 곳곳에 향을 피웠다. 이 집에 오고 처음으로 내가 만든 온기가 스며들었다. 저녁이 되자 가족 셋이 모였다. 와, 엄마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아들이 말했다. 이거 진짜 다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영숙도 놀란 얼굴이었다. 그럼 우리 승우가 좋아하는 잡채도 했어. 승우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너라도 그 말 한마디 해줘서 고맙다. 식사 중 나는 일부러 묘하게 말끝을 흐리며 던졌다. 내가 이 집에 와서 참 행복했다. 그래서 이젠 정리를 좀 해야겠더라고. 아들은 젓가락을 멈췄고 영숙은 숨을 멈추었다가 자연스럽게 묻는 척 했다. 정리요? 무슨 정리 말씀인가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냥 남은 재산 같은 거. 내가 건강할 때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식탁 위의 공기가 서서히 식었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그쵸,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죠. 영숙도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정말요,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 중에 준비 잘하신 분들이 가족들한테도 덜 미안하시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랑 만나서 다 해놨어. 그 말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멎었다. 변호사요? 나는 미소 지으며 찻잔을 들었다. 응,
요즘은 유언장도 전문가랑 쓰는 게 안전하대. 누구한테 뭘 줄지 그 이유까지 다 정리해야 법적으로도 확실하대. 그날 밤 영숙은 방문 앞에서 조용히 서성이다가 아들과 무언가를 속삭였다. 우리 거야. 분명히 우리 거야. 미정이? 걔는 엄마랑 연락도 안 했잖아. 절대 걔한텐 안 가. 그 말들을 내 방 안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녹음기가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며 깜빡였다. 그래, 그렇게 믿어라. 너희가 헛된 희망을 가질수록 내 복수는 더 통쾌할 테니까.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 아무도 웃지 않았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시간은 절대 속일 수 없다. 나는 기다렸다. 내가 쫓겨나기를, 무너지기를 바라던 그들의 탐욕이 끝까지 자라나기를. 그 욕심이 스스로를 망치는 날을. 그리고 그날이 드디어 왔다. 아침부터 며느리 영숙은 들떠 있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저녁에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이야기? 아, 그냥요. 저희 부부랑 어머님이 앞으로 조금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래, 나도 마침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말에 영숙의 눈이 반짝였다. 저녁이 되었다. 식탁에는 다시 정갈한 반찬들이 올랐고 나는 그들 앞에 조용히 앉았다. 엄마, 요즘 기분 좋아 보이셔서 저희도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이 먼저 운을 띄웠다. 그동안 저희가 못 챙겨드려서 죄송했어요. 영숙이 말했다. 승우도 요즘 할머니랑 잘 지내고요. 그쵸, 승우야? 네, 할머니 좋아요. 승우의 말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게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단다. 그 순간 식탁 아래 놓인 가방을 열어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손주의 일기 복사본, 녹음기, 그리고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에 쥔 녹음기를 눌렀다. 작은 스피커에서 울리는 익숙하고도 잔인한 목소리. 그 노인네 아직 살아있어. 진짜 기력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잘 안 죽어. 엄마 통장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산다니까. 할머니 죽으면 여행 갈 수 있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식탁 위가 얼어붙었다. 아들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영숙은 눈이 동그래졌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건 내가 했던 말들이야, 영숙아. 그리고 재훈이 내가 내게 얼마나 자주 통장을 요구했는지도 다 들어있어. 아들은 당황해하며 손을 내저었다. 엄마, 그건 농담이었잖아요. 진짜 그런 뜻 아니었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농담은 상대가 웃을 수 있을 때 농담인 거야. 나는 두 번째로 상자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이건 내가 쓴 유언장이야. 법적으로 공증까지 받은 문서고 이제 바뀌지 않아. 엄마 미정이 이름이? 그래, 내가 가진 건 전부 미정이에게 갔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애가 너희처럼 나를 돈으로 보지 않았거든. 이따금 전어 한 통, 명절날 찾아와 끓여준 국 한 그릇에 내가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 영숙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가 모셨잖아요. 같이 산 건 저희라고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 같이 살았지. 하지만 같이 산 것과 나를 사람으로 대접한 건 별개야. 너희가 날 필요로 했던 건 내 존재가 아니라 내 통장이었어. 승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 진짜 그땐 그냥 말한 거예요.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살며시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내가 제일 속상했어. 어른들이 뭘 말했는지 다 들었겠지. 그래도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마지막으로 방 안했어.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나왔다. 난 이제 이 집을 나가.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왜 그랬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엄마, 재훈아, 나는 내가 어릴 적 내 무릎에서 잠들던 그 애를 사랑했어. 지금의 널 사랑하지 않아. 현관을 나서며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식탁 위에 놓인 텅 빈 밥그릇들, 표정 잃은 가족들의 얼굴, 그리고 내가 떠나면 곧 사라질 온기.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이제야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지 않는다. 진심을 잃은 순간 우리는 그저 나이든 어린아이가 될 뿐이다. 나는 오늘 내 삶을 되찾았다. 이제 다시는 누구의 짐으로 살지 않겠다.